그날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내 며느리 한서연은 현관 앞에 나타났다. 환하게 웃으며 양손 가득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눈을 반짝이며 마치 1년 내내 이 날만을 기다려 시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높은 목소리로 외치며 신발을 벗자마자 바람처럼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집 현관에 서서 아직도 난초 잎을 다듬던 가위를 들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런 장면 며느리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가져오는 일 적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연이는 겉으로 보기엔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스타일이다. 남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단정하며 예의 바르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우리 둘이 함께 밥을 먹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내게 직접 뭘 해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 서연은 빠르게 음식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차려놓고 있었다. 갓 담근 김치, 노랗게 절인 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갈비찜 냄비 하나. 간장과 설탕이 어우러진 냄새가 풍미를 더했다. 어머니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얼굴에서 지우지 않고 말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특별한 날? 오늘이? 별 의미 있는 날은 아니고요. 그녀가 급히 말했다. 그냥 어머니께 요즘 너무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혼자 사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쓰여서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에서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서연은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내가 혼자 살게 된 이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설날에도 택배로 선물만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쓰였다고.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눈길을 음식에서 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마치 집들이 잔치처럼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새하얀 도자기 접시, 윤이 나는 나무젓가락, 가지런히 접힌 냅킨까지. 서연은 컵에 물을 따르더니 내 옆에 앉았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 양념 내느라 진짜 오래 걸렸어요. 드셔보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갈비찜 냄비를 바라봤다. 냄새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땅콩 안 들어갔지? 나 아직도 알레르기 심하거든.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마치 내가 웃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 그걸 제가 있겠어요? 절대 안 넣었죠. 한국 재료만 썼어요.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테이블볼을 정리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잠깐 그녀 눈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한 줄기 시선을 포착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갈비찜 냄비로 돌아갔다. 왜 오늘 굳이 이 음식을 선택했을까?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된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원래도 느긋하게 먹는 편이지만 유난히 완벽한 식사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럽다. 특히나 지금처럼 한 번도 요리를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준비한 식사일 때는 눈앞의 식탁을 오래 바라볼수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화려한 리본과 꽃으로 덮인 함정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서연이는 여전히 내 맞은편에 앉아 턱을 손에 괴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 다정한 시선이 아니라 기다리는 눈빛. 내가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그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듯한 눈빛. 나는 말했다. 아, 어머니가 참깨소금 안 가져왔네. 금방 가지고 올게.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 쪽으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말 노인처럼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등을 돌렸을 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완전히 보는 건 아니고 살짝 몸을 틀었을 뿐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서연이가 의자 옆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은색 지퍼백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갈비찜 뚜껑을 열고 뭔가를 몰래 부었다. 옅은 갈색 가루. 양념 속에서 거의 바로 녹아버렸다. 단 몇 초 나는 다시 정면을 보고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눈앞의 장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진작 쓸모없어진 오래된 참깨 소금통을 꺼냈다. 굳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손이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떨리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내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설마 진짜로? 식탁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다시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드릴게요. 이 부위 정말 부드러워요. 나는 손을 들어 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직접 덜 수 있어. 아직 눈은 멀쩡하단다. 나는 양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색깔은 여전히 예쁘다. 냄새도 진한데 익숙한 냄새는 아니었다. 약간 느끼한 버터 같은 향이 났다. 내가 아주 소량만 먹어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그 물질. 옛날에 사탕 하나 잘못 먹고 거의 죽을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코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조여들 듯 아팠다. 목구멍이 간질간질했다. 냄새만으로도 나는 서연을 올려다봤다. 그 미소 그대로였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도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기다림, 마치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 이 양념 못 썼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췄다. 아, 그냥 한국 양념이요. 근처 시장에서 샀는데 갈비가 더 부드럽고 향긋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준비된 대답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목덜미부터 등줄기까지 차갑게 식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구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아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목이 좀 마르네. 물 좀 가져올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복도로 향했다. 일정한 걸음걸이로, 그러나 마치 얇은 유리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럽게. 심장이 귀에 울릴 만큼 세게 뛰고 있었다. 나는 물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 지퍼백을 찾아야 했다.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차가운 나무문의 등을 기댔다. 심장 박동이 숨소리를 덮을 정도로 요란하게 뛰었다. 누군가가 내 가슴 안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더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서연의 외투가 걸린 의자 쪽으로 곧장 갔다. 아무도 여든이 다 된 내가 집안 물건의 위치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특히 경계심이 가득한 지금이라면 더더욱 떨리는 손으로 외투 바깥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가장 안쪽 구석에서 손바닥 반만한 부드러운 물체에 닿았다. 은색 지퍼백. 나는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저 꼭 쥔 채 땀이 밴 작은 손수건으로 다시 감싸고 내 외투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소매에 넣은 뒤 서랍에서 낡은 야구 모자를 꺼내 써쓰고 밖으로 나섰다. 걸음 하나하나가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며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었다. 부엌 쪽에서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희미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완벽한 며느리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부드러운 외면 아래에는 치명적인 늪이 숨어 있다는 걸. 문턱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거기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며느리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차가워 몸이 저절로 떨렸다. 아, 차가 떨어져서 좀 사러 가려고. 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 날씨도 추워졌는데. 어머니 감기 잘 걸리시잖아요. 괜찮아. 조금 걷고 싶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네. 나는 대답하며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녀는 날 막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등 뒤를 따라오는 그 날카로운 시선, 마치 칼날처럼.
대문이 닫히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며 노란빛이 한적한 거리 위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찬바람이 소매 속으로 파고들며 몸을 떨게 만들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내 생각났다. 저 은색 지퍼백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직접 경찰서에 가야 했다. 그 증거를 손에 들고 직접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달려본 적 없을 만큼 영화로 가는 영화길을 따라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 경찰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교차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등은 이미 노란불로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과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거의 다 왔다. 단 몇 걸음이면 쾅!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허공을 찍고 울렸다. 모든 것이 뒤엉켰다.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인도의 세계 내팽개쳐졌다. 충격으로 귀가 먹먹하고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왼팔은 감각이 없고 등은 마치 누가 망치로 내려친 듯 아팠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가 달려왔다. 나는 눈을 억지로 떴다. 보이는 건 흐릿한 빗무리뿐이었다. 가슴을 더듬다가 외투 주머니로 손을 내렸다. 지퍼백 아직 있었다. 그대로였다. 적고 차가웠지만 손상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꽉 쥐고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땅콩, 갈비, 갈비찜. 멀리서 들리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내려다보며 내 이름을 불렀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렸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눈을 뜬 곳은 새하얀 병실, 알코올 냄새와 정적뿐인 공간이었다. 왼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오른다리는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깊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다. 침대 머리맡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와 충돌 장기 상태 72시간 추가 관찰. 나는 반응할 힘조차 없었지만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지퍼백은 어디에 있지? 나는 몸을 힘겹게 돌려 외투석을 뒤졌다. 손에 닿았을 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작은 은색 지퍼백. 낡은 손수건에 감싸져 있고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유일한 증거. 단 하나의 기회. 다음 날 아침 나는 간호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젊은 경찰관이 도착했다. 밤새 근무한 듯 지친 얼굴이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식사부터 사고까지 기억이 불타오르는 듯한 감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내가 지퍼백을 내밀자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식 의뢰하겠습니다. 다만 범죄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는 진척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의도?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람이 죽어야 그제야 의도라고 인정된다는 건가? 그날 오후 민재 내 아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손에는 비닐도 떼지 않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화를 꾹 눌렀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그 여자 앞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걔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서연이 그의 뒤에서 들어왔다. 부드러운 발걸음, 연하게 바른 볼터치, 입술은 꼭 다문 채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너무 걱정돼서. 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꽉 쥐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다. 손은 곱지만 손톱이 너무 짧게 깎여 있었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백진우라는 이름, 남편의 유일한 절친이자 아직 연락을 이어오던 사람. 나는 전화를 걸었다. 단 한 번의 호출음만에. 정숙, 당신 맞아요? 여전히 낮고 과묵한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빠짐없이 내가 중독당했다고 의심한 일, 사고, 아들이 믿지 않았던 일, 그리고 서연이 갈비를 집어주며 지었던 그 웃음까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내가 갈게요. 조용히 있어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흘 후 그는 병원에 나타났다. 키는 크지만 약간 마른 몸,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백발이었고 낡은 회색 코트에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 울컥했다. 그가 와줘서가 아니라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증거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퍼백을 내밀었다. 그는 장갑을 끼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것을 다시 감쌌다. 이건 땅콩가루예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어릴 때부터 땅콩에 가벼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그는 바로 다음 날 그 샘플을 개인 실험실에 맡겼다.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가루 속의 땅콩 단백질 농도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중증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치의 15배에 달했다. 그는 서연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여러 번의 전자 카지노 결제, 현금 인출, 그리고 최근 가입된 생명보험 수익자는 남편이지만 피보험자는 바로 나였다. 우리는 이어서 땅콩을 판매하거나 분쇄할 수 있는 가게들을 조사했다. 일주일 넘게 수소문한 끝에 양평시장에 있는 작은 방앗간에서 단서를 찾았다. 키가 크고 얼굴이 둥근 젊은 여주인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 입고 선글라스 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땅콩 한 근을 사시고는 아주 곱게 갈아달라고, 마치 과자 가루처럼 곱게요. 그리고 가장 뜻밖이었던 사실, 가게 앞 전봇대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머리 모양, 그리고 서연이 자주 들고 다니던 가방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백 씨가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나는 병상 손잡이를 꽉 움켜쥘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준비해 둔 것이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우를 덫에 넣고 싶으면. 진우 씨가 천천히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닭장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왼쪽 다리는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 오늘에야말로 체면도 오해도 두렵지 않았다.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침묵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땅콩가루 샘플을 확보했다. 의학 감정 결과 그 가루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 농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시장 CCTV 영상은 서연의 체형과 구매 행위를 명확히 보여줬다. 진우 씨는 금융증거도 확보했다. 과도한 이자율의 대출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그리고 피보험자가 나이고 수익자가 내 아들인 생명보험 계약서.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적인 범행. 그러나 법적으로 추측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서연의 입으로 사실을 말하게 해야 했다. 작전은 연극처럼 시작되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일부러 통화 음량을 높이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 반드시 듣도록. 그래, 다시 생각해봤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했는지도 몰라. 너희가 그 건물 필요하다면 엄마가 이름 바꿔줄게. 며느리를 못 믿은 거 그 대가라 생각할게.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 같았다. 처음엔 잔잔했지만 곧 물결이 번져나갔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내 전화가 울렸다. 서연의 번호였다. 엄마? 방금 민지한테 뭐라 하셨어요? 진짜요? 그 건물 우리한테 넘기시겠다고요? 나는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이제 지쳤어. 오래 못 살 것 같아. 인생이란 게 뭐 그렇게 아등바등할 건 아니잖니. 우리 아들이 고생만 안 하면 됐지.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3일 후 그녀는 내게 집에서 따로 보자고 했다. 명예 이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며 진우 씨는 사복 경찰 2명과 함께 모든 장비를 설치했다.
나는 철저히 훈련받았고 내 손목시계는 초소형 카메라로 교체되었으며 겉옷 안감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진우 씨는 차탁 위에 흰 난초 화분을 조심스럽게 놓았는데 그 안에도 예비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은 서늘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치며 처마를 지나가자 음산한 소리가 났다. 나는 생강차를 미리 우려놓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정각 4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철, 옅은 핑크 립스틱,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 반짝이는 검정 하이힐이 타일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첫 시집살이 시절처럼 다정했다. 나는 힘없는 미소로 손짓했다. 앉아. 생강차 끓였단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방안을 흘끗 둘러봤다. 다른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정말로 결심하셨어요? 그녀는 반쯤 긴장하고 반쯤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한 않고 무덤에 가고 싶지 않아. 건물 명에 넘기는 게 너랑 민재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게.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치며 내게 내밀었다. 이건 계약서 초안이에요. 한번 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변호사한테 전달할게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몇 장 넘기는 척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날 엄마가 물어봤잖니. 갈비찜에 땅콩 안 넣었다고 했지. 그녀는 약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에이, 엄마. 아직도 그 얘기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만약 들어갔다면 엄마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조금만 넣었어요. 가게 주인이 특별한 가루라고 해서 향이 좋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주시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실 나도 생각했어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되신다면 최소한 민재는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게. 나는 조용히 찻잔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럼 내 생각엔 몇 알의 땅콩이면 엄마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니? 서연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설마 그 정도로 엄마가 진짜 죽을 뻔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진우 씨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서 서연은 눈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 누구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서연 씨, 당신은 고의적인 중독 시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경찰이 또렷이 읽었다. 서연은 소리쳤다. 아니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진우 씨는 조용히 녹음 장비를 들어보였다.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되고 영상까지 확보됐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경찰서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다. 마치 온몸에 기운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대로 앉아 식어버린 찻잔만 바라봤다. 기쁘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었다. 나는 드디어 침묵하지 않았다. 첫 재판이 열린 날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나는 남편의 오래된 울 코트를 걸쳤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그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였다. 법정 안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붐볐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미 언론에 널리 퍼진 시어머니 중독 미수 사건에 이끌려온 것이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낡아해진 흰 손수건을 꼭 쥔 채 손을 떨었다. 내 앞 피고석에는 한때 나를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 한서연이 있었다. 수의 차림, 단정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고 닫혀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또렷하게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담긴 땅콩가루 샘플, 서연이 땅콩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보험자가 나이고 수익자가 내 아들인 생명보험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사실 나도 생각했어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되신다면 최소한 민재는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너는 몇 알의 땅콩이면 엄마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니? 설마 그 정도로 엄마가 진짜 죽을 뻔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노쇠하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 그 손으로 민재가 고열일 때 안아주고 서연이 첫 유산을 했을 때 눈물을 닦아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움켜쥐고 있었다.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다. 제 의뢰인은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정신 상태에 몰려 있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력 상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말하고 싶었다. 누구도 우연히 땅콩을 분쇄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외곽 시장에서 몰래 그것을 갈지도 않으며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일부러 바꾼 뒤 시어머니에게 갈비찜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컸다. 더 이상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재판 내내 나는 민재를 바라보지 못했다. 하지만 시선 끝으로 그는 뒤쪽에 쭈그린 채 앉아 있었다. 흐트러진 얼굴, 굽은 어깨, 그 눈빛엔 뭔가를 짊어진 듯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도중에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간절함, 미안함, 말하지 못한 속삭임,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사흘 뒤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장이 또렷이 낭독했다. 피고 한서연에게는 다음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고의적 중독 시도, 재산 갈취 미수, 문서 위조. 법정은 조용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환호도 없었다. 서연도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경찰 사이에서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도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녹슨 문 하나가 쾅 닫히며 과거와 함께 사라진 듯한 기분뿐이었다. 쿵, 그리고 끝이었다. 몇 주 후 나는 상가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한때는 나의 자랑이었고 아들의 재정적 버팀목이었으며 배신자의 어두운 목표이기도 했던 그 건물.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팔았다. 그 돈은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민재에게 남겼다. 용서를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렴. 더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한 부분은 나를 위해 남겼다.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꽃을 사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가끔은 좋은 차를 마시기에 충분한 돈. 남은 마지막 한 부분은 익명으로 보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버림받은 노인을 돕는 단체의 과거의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였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삶은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나는 식물을 키운다. 배추, 쪽파, 방울토마토, 생강차를 우려 마시고 일기를 쓰고 남편이 생전에 써준 손편지를 다시 읽는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가야금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음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민재는 점점 자주 들렀다. 처음엔 필요한 건 없어요 라며 오더니 이제는 말없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어느 날은 미역국을 가져와서 말했다. 내가 직접 끓였어요. 나는 한 숟가락 떠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은 심심했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컵에 차를 더 따라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내가 있어서야. 이제 그만 괴로워해. 중요한 건 지금은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야위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엄마의 손이었다.